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이 된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지방 소도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 6시에 집을 나서면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삶이죠. 손님들 얼굴은 매일 바뀌지만 제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삐삐 울리는 바코드 소리와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로 채워지는 시간들.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건 평생 괜찮다고 말해온 제가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저희 집은 원래 네 식구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3살 아래 남동생까지. 평범한 가정이었죠. 아버지는 공장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죠. 동생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부모님은 동생에게 기대를 거셨고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누나인 제가 먼저 희생하는 게 맞다고 여겼으니까요. 25살 봄이었어요. 동생은 대학교 2학년이었죠.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했고 동생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나기는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질 못했어요. 몸은 멀쩡해 보였지만 뇌손상 후유증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단한 일도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갑자기 멍해지는 일이 찾았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직장생활은 어려울 거라고요. 부모님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술을 드셨고 어머니는 밤마다 우셨습니다. 저는 그저 버텨야 됐고요. 동생 병원비를 대느라 집안은 빚더미에 앉았지만 누군가는 웃으며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집이 통째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제가 31살 때 아버지가 먼저 가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이 견디질 못했어요. 그리고 2년 뒤 어머니도 따라가셨습니다. 병명은 췌장암이었지만 사실 마음이 먼저 병든 거였지요. 동생을 두고 가는 게 너무 괴로우셨을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정아, 내가 고생이 많다. 동생이 너에게 짐이 될까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괜찮아. 그게 어머니께 드린 마지막 이야기였죠. 그 뒤로 저는 동생과 단 둘이 살았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일을 할 수 없었죠. 면접을 보고 첫날 출근해도 며칠 못 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으시네요.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동생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집안에서도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지냈어요. 밥을 먹을 때에도 TV를 볼 때에도 동생은 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볼 때에도 직장 동료들이 걱정할 때에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동생이 보고 어때서요? 그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게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불빛이 새나오는 걸 봤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동생이 바닥에 앉아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들과 천 조각, 풀, 가위가 흩어져 있었어요. 동생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깼어? 뭐 하는 거야? 동생은 손에 쥐는 걸 감추듯 뒤로 숨겼어요. 그냥 심심해서.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도 뭔가 할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날 밤 이후로도 동생은 자주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저는 모른 척 했죠. 동생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방법이라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온 저를 동생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방에만 있던 동생이 나와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동생은 작은 상자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죠. 누나, 이거. 상자 안에는 작은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으로 만든 곰인형이었는데 손바느질 자국이 또렷했어요. 표정은 서툴렀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팔아도 될까? 저는 동생의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팔다니요? 이 작은 인형을요? 동생의 눈빛이 떨렸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인형을 들어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솜씨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게 느껴졌죠. 예쁘다. 네가 이걸 다 만든 거야?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마다 조금씩 만들었어. 누나 방해 안 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짐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 안 나게, 방해 안 되게 조용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인형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날 밤 저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인형 사진을 올렸습니다. 가격은 15,000원.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동생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했는데 휴대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어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곰인형 파시는 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직 안 팔렸으면 제가 살게요. 그런데 혹시 다른 디자인도 가능하신가요? 토끼나 고양이 같은 거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문 제작? 그건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해볼게 누나.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주문이 3건이 되었고 2달 뒤에는 7건이 되었죠. 동생은 밤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재료를 싸고 포장을 도왔어요. 처음으로 동생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말수도 조금씩 늘었고요. 그렇게 동생이 삶을 회복해갈 무렵 저 또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시청 환경과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남자였죠. 42살의 김민수. 마트에 민원 업무로 들렀다가 우연히 마주쳤고 몇 번 오가며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그 사람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친절한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가 퇴근 시간에 맞춰 마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되신다면요.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그렇게 우린 가끔 저녁을 함께 먹게 됐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죠. 동생 이야기를 해도 불편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응원을 해줬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동생분은 정말 다행이네요. 누나가 은정 씨라서.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6개월쯤 지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정 씨랑 저 결혼하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이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요?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은정 씨가 짊어진 짐 같이 지고 싶어요. 동생도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가족이 되어줄게요.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은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누나, 그 사람이면 행복할 수 있겠어? 응, 그럴 것 같아. 동생이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그렇게 민수 씨와 저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민수 씨의 어머니를 만나기로 한 날은 일요일 오후였어요. 민수 씨는 미리 어머니께 제 상황을 다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심이 많으신 분이라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죠. 약속 장소는 그의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제일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나갔어요. 민수 씨 어머니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셨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셨죠. 저는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정 씨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알아. 앉아.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닌 메뉴판도 보지 않고 바로 물었어요. 직업이 뭐라고 했지? 마트 캐셔입니다. 그렇구나. 집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아니요. 남동생이랑 같이 삽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동생은 일을 못한다며? 저는 숨을 한번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예,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집에서 수공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공예? 어머니가 되물으셨죠. 네, 인형 같은 걸 만들어요. 주문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어머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돈이 되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 씨가 급히 끼어들었죠. 어머니, 그건 좀...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물어보는 거야. 어머닌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럼 결혼하면 동생은 어쩔 건데? 같이 살려고 합니다. 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말했죠. 우리 집은 그럴 수가 없는데? 시집 오면 시댁 식구가 우선인 거야. 친정 식구까지 챙길 여유가 어딨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니, 그건 나중에 천천히. 뭘 천천히? 지금 분명히 해야지. 나중 가면 더 골치 아파져. 그날 저는 그 자리에서 1시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 있었죠. 그날 이후로 민수 씨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직설적이셔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이해하시게 될 거야.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그 카페에서 들었던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우리 집 사정으론 감당 못한다. 시집 오면 당연히 시댁 식구가 우선이지. 그럼에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준비라기보단 협상에 가까웠지요. 민수 씨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부르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요구 상황이 나왔어요. 혼수는 기본적으로 갖춰야지. 요즘 시대에 맨몸으로 시집오는 여자애가 어딨니? 예단은 우리가 할 테니까 예물은 네가 준비해. 그 정도는 해야 예의지. 결혼하면 생활비는 반반씩 부담하는 거야. 우리 아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세 번째 만남에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본론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동생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어떻게요? 결혼하면 같이 산다고 했잖아. 난 그건 좀 아니라고 본다. 저는 옆에 있던 민수 씨를 봤습니다. 그는 눈을 피했어요.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가셨죠. 신혼집도 투룸인데 거기에 동생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사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네 동생은 네 가족이지 우리 가족은 아니잖아. 네? 물론 너한텐 미안한 일이야. 근데 그건 너희 집 사정이고 우리가 그 사정까지 떠안을 책임은 없어. 이해하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죠.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이어서 말했습니다. 은정아, 시설을 좀 알아보는 게 어때? 요즘은 시설도 좋아졌대. 동생도 거기서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나을 거야. 시설.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민수 씨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제 동생 시설에 보낼 수 없어요. 왜? 거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 전문가들도 있고. 동생은 제 가족이에요. 그래, 가족이지. 근데 이제 너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거잖아. 우선순위가 뭔지 파악이 안 되니?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죠.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민수야, 너도 은정이 좀 잘 설득해봐. 이건 우리 집안 전체의 문제야. 그날 저녁 민수 씨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응? 동생 얘기요. 민수 씨 생각은 뭐냐고요? 그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나도 우리 엄마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 현실적으로 우리 둘만 살기도 빠듯할 텐데. 그럼 동생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더 나은 환경으로 보내는 거지. 시설도 요즘 많이 좋아졌잖아.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차 문 손잡이를 열었습니다. 저 내릴게요. 은정아, 잠깐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수 씨가 뭐라고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방에서 인형을 계속 만들고 있었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계속 싸웠어요. 민수 씨 말도 일리는 있어. 셋이서 좁은 집에 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하지만 동생은 내가 지켜야 될 아이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나타나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떤 말씀도 안 하셨지만 눈빛으로 뭔가를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발 동생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일주일 뒤 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좀 만나자고 하셔.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시대. 이번엔 민수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 한 뭉치를 펼쳐놓고 계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제 쪽으로 미셨죠. 이거 읽어봐라. 각서였습니다. 결혼 전 서약서라고 적혀 있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결혼 후 남동생 은호에 관한 모든 경제적, 법적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며 배우자 김민수 및 배우자 가족에게 일체의 책임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일 정도였죠.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서명해. 그래야 우리도 안심하고 결혼 준비를 하지.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나중에 문제 생기지 말라고 미리 정하는 거지. 요즘 다들 이렇게 한대. 저는 민수 씨를 봤습니다. 그는 오늘도 말이 없었죠.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네 동생은 네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했니? 떠넘기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같이 살자는 건데요. 같이 살면 우리도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밥도 먹고 공과금도 쓰고 병원비도 나가고 그런 거 다 누가 내? 내 아들이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건 우리 집 돈 나가는 거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펜을 제 앞에 툭 던지셨죠. 서명 안 하면 결혼 못해. 우리 아들 인생 네가 망치게 둘 순 없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려왔죠. 제 숨소리인지 그들의 숨소리인지 구분조차 안 됐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에 펜 끝을 갖다 댔죠. 하지만 차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생각? 무슨 생각을 더해? 지금까지도 충분히 배려해 준 거야. 다른 집 같았으면 결혼 자체도 반대했어. 그래도 좋아. 생각해봐. 근데 일주일이다. 그때까지 답 없으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죠. 민수 씨가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연신 울려댔죠. 민수 씨였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울려댔지만 받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동생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왔어? 저는 대답 대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동생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한참 뒤에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동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동생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맨날 괜찮다고 해. 근데 괜찮은 적 한 번도 없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생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를요. 저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은호야, 누나 결혼하면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동생이 잠시 멈칫했어요. 무슨 얘기야? 있잖아. 시설 같은데 혹시 가고 싶어? 동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거기 무서워. 그렇지? 근데 누나가 원하면 갈게. 나 더 이상 누나 짐 되기 싫어. 그 말에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동생을 끌어안았죠. 아니야, 은호야. 미안해. 누나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넌 짐 아니야. 절대로 짐 아니야.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정아, 생각이 좀 정리가 됐니? 네, 민수 씨. 미안한데 저 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뭐라고? 동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서까지 써야 되는 결혼이라면 그건 제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죠. 은정아, 어머니가 좀 그러셔도 이해를 좀 해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민수 씨도 결국 어머니랑 같은 마음이시네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제 마음 정해졌어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에게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동생과 저녁을 먹고 밤엔 함께 포장을 도왔죠. 동생의 인형 주문은 조금씩 늘어났지만 여전히 생활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내가 만든 거 SNS에 올려봐도 될까? SNS? 인스타그램 같은데. 사람들이 보면 주문이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동생은 그날 밤 계정을 만들었어요. 사진을 찍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동생이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조용했어요. 좋아요가 10개, 20개 정도만 달리고 말았죠.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 후 집에 왔더니 동생이 상기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누나, 이거 봐. 휴대전화 화면엔 댓글이 빼곡했어요. 좋아요가 5,000개가 넘었죠. 너무 예뻐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대량 주문 가능한가요? 같은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잘 모르겠어. 갑자기 사람들이 막 공유하기 시작했나 봐. 그날 밤부터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동생은 하루에 10시간 넘게 인형을 만들었죠. 저도 퇴근 후 함께 포장하고 발송 준비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동생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대기업 생활용품 브랜드 담당자였죠. 혹시 은호 작가님 맞으신가요? 저는 바른생활건강 MD팀 과장입니다. 협업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협업? 대기업과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담당자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동생의 인형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자신들도 주목하게 되었다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품화해서 전국 매장에 유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1년 계약에 선급금 5천만 원, 그리고 판매량에 따라 별도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담당자가 말한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계약서 초안 보내드릴게요. 검토해 보시고 편하실 때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누나, 누구였어?
은호야, 우리 진짜 대박 난 것 같아. 계약은 한 달 만에 성사됐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조건을 협의했죠.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동생의 인형이 전국 매장에 진열되었고 온라인 쇼핑몰 메인 화면에 걸렸어요.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극복한 청년 작가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정아, 나야. 기사 봤어. 정말 축하해. 대단하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저기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곤 말했어요. 알겠어요. 한번 만나죠. 사흘 뒤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 씨는 여인 얼굴이었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말씀만 듣고 너랑 동생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해봤어. 내가 비겁했어.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기사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됐어. 기사 보고요? 그 말에 민수 씨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쓴 웃음이 새어나왔죠. 그럼 기사 안 났으면 이렇게 연락 안 했겠네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민수 씨. 전 이제 괜찮아요. 민수 씨도 쭉 잘 지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은정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머니한테도 제대로 말씀드릴게. 이번엔 진짜 달라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민수 씨,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 이제 민수 씨가 필요 없어요. 민수 씨 어머니도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민수 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나갔습니다. 어머닌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차를 주문하고 나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지?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닌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어갔죠. 사실 우리 민수도 완벽한 애는 아니지 않니? 계약직이고 형편도 넉넉지 않고. 근데 그때는 네 조건이 더 안 좋아 보였으니까 솔직히 내가 무시했어. 미안해. 제 조건이요? 그래. 근데 이제 보니까 동생 은호가 정말 대단하더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대기업이랑 계약도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저는 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제 결혼의 우선순위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 이미 결정했어요. 이 결혼하지 않기로요. 이 결혼 얘기 오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알아요. 근데 그 사과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하는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겁니다. 계산일 뿐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동생과 함께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매일 새로운 인형을 만들고 저는
고객 응대와 포장, 발송을 맡고 있어요. 마트는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민수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하지 않죠.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저는 평생 제 자존심을 깎아먹으며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동생이 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누나, 행복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행복해. 이번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행복하단 말을 거짓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게 제가 제 인생에서 선택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